이철희 장영자 부부 어음 사기 사건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씨는 장녀인보다 10분 정도 앞선 오늘 밤 7시 반에 도착했는데 오전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40여 명의 보도진들이 사치와 허영 그리고 낭비력 있는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특수 신분을 가진 사람의 기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과시 또는 위장하면서 전국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입니다. 노자금을 필요한 사람, 자식들 유학장으로 줘야 되는 그냥 물려버린 거죠. 광주리 행상하다 평생 모은 돈도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건국 후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를 한번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자그마치 피해 금액이 7천억이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저는 상상도 안 되는데 아주 거액의 어음 사기 사건입니다. 와. 네. 1982년에 정말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정말 명동 사채시장에서 큰 손으로 불리던 장영자 씨에 대한 사건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82년 사건이 터졌을 당시 장영자 씨의 나이가 39살이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76세가 됐는데 또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참 놀랍네요. 일단 그녀가 저질렀던 최초의 금융 사기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1982년 5월에 검찰이 발표한 장영자 사건 브리핑에 의하면 장영자 씨와 그의 남편 이철희 씨는 권력을 앞세워서 자기 자본율이 약한 건설업체와 접촉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해주는 대신에 담보조로 대여액의 2배에서 최고 9배에 달하는 액수의 어음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어음을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사채시장에 팔았는데요. 그렇게 마련된 자금은 다시 주식 투자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81년 2월부터 82년 4월까지 6,4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어음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와, 1년 정도 안에. 그럼 대단하네요. 꽤 큰 금액을. 1982년이면 제가 굉장히 어릴 때라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가장 이제 명확하게 기억하는 단어는 큰손 장영자라는 이 수식어거든요. 얼마나 큰 이제 권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큰 손으로 불렸고 이만한 스케일의 돈을 사기를 벌일 생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교수님 어떤 권력을 말하는 건가요? 네, 뭐 이 사람이 아마도 그 당시엔 정치권으로부터 굉장히 큰 이제 권력의 후광을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분의 가족 관계를 이제 좀 살펴보면요,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이 계셨죠. 네. 그분의 부인이 이순자 여사입니다. 네. 그리고는 그분의 이제 작은 아버지가 이규광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이규광 씨의 부인이 바로 장영자 씨의 친언니였던 거죠. 네. 저는 아주 굉장히 가까운 가족 관계가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 따지고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사돈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한 거죠. 나는 전두환 대통령의 일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 사기에 이르게 됐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성공을 했던 데는 이 장영자 씨가 결혼을 여러 번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이제 결혼을 했던 그 남편분이 이철희 씨라는 분이세요. 아까 잠깐 그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분이 누구였느냐? 그분이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인들의 신뢰를 얻게 된 거죠. 네. 또 이철희 씨, 육군 장교 출신으로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부하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중매도 박 전 대통령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권력층과 좀 친한 부류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느 여자분이 은행장실에서 청와대로 전화를 걸어 영부인의 이름을 대며 좀 바꿔달라는 전화를 하는데 영부인과 안부 통화를 들은 은행장이 그 여인한테 쩔쩔 매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 여인이 A급 어음을 돈만 가져오면 얼마든지 조달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장영자 씨였던 것 같습니다.
1982년 당시에 10년차 교사의 월급 그리고 뭐 대기업 과장 월급이 한 5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과연 기업에서 개인한테 뭐 100억, 200억 정도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황당해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게요, 말이에요. 아니, 당시 피해자들은 장영자 씨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기 방식이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볼게요. 1981년 2월 이철이 장영자 부부는 장영자 씨 전 남편의 소개로 공영토건의 변강우 사장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건실한 유망 기업을 지원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약 500억 원의 사업 자금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니까 자금 걱정 말고 사업에만 전념하세요. 대출 조건은 연리 22%,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었습니다. 당시 일반 사채 이자가 연 35%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파격적인데요.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돈은 특수 자금이니 절대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대신 담보로 대출금의 2배 상당의 어음을 발행해 주세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관만 하겠습니다. 공영토건은 200억 원을 빌리기로 결정하고 400억 원 상당의 어음을 건넸습니다. 당시 공영토건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얘네들을 100% 믿었습니다.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끝에 와서 수습 단계에서 와서 보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고도의 사기 아니었느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당한 사람은 별 이야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실무자가 참 건의를 해서 안 됩니다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해주는데 저희들이 안 믿을 방법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200억을 빌려줄 테니 보증금조로 이 2배인 400억의 어음을 써달라 이거죠. 물론 약속대로 그대로 이거를 보관만 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장영자 씨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 400억의 어음은 곧바로 사채 시장에 풀렸고요. 할인돼서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장영자 씨는 기업의 어음을 사채 시장을 통해서 현금화를 시킵니다. 이제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화를 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돈만 무려 300억 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 중 300억 원 가운데 원래 기업한테 빌려주기로 했던 200억은 그대로 대출을 해주고 나머지 100억은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걸로 돈을 불린다 이거죠. 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주가 폭락이 좀 반복이 되던 상황이었고 장영자 씨 역시 이 100억 원 투자금은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뭐 300억 원 그때도 정말 큰 돈이지만 지금도 너무나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들이 사기로 취득한 돈이 7천억 원이 넘었다는데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했으면 들키지 않았을까요? 계속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금융이 전산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마다 뭐 몇백억씩이면 사실은 몇 개 기업만 해도 이게 거의 1000억대가 사실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여러 기업을 돌아가면서 어음을 회수할 시기가 오기 전에 지금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 회사에서 써준 2배 가까이 되는 어음을 결국에는 뭐 어떻게 보면 어음을 할인 판매를 해가지고 현금으로 착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어음 돌려막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이제 어음 돌려막기에 의해 가지고 피해 금액이 결국은 이제 뭐 수천억대에 이르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었고요. 원래 어음의 결국은 3배수, 5배수 막 눈떡이 불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 액수가 마구 늘어난 거죠. 그런데요, 어음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몇 배수로 발행을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범죄가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경영자와 대주주, 아까도 잠깐 뭐 언급하셨지만 피해자가 무슨 얘기할 거리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뭐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 가지고 대출을 하거나 이랬던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배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암묵적으로 이제 어디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채를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그리고는 그게 이제 비밀리에 거품처럼 마구 불어나다 보니까 사기 규모가 점점 커져 나가서 당시에 이제 정확한 액수는 6,400억이 될 겁니다. 그 사실 장영자 씨는 어린 시절부터 좀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뛰어난 뭐 미모와 화술로 대학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퀸이었다고 그런 소문이 무성했거든요. 사실 장영자 씨에 대해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런 장영자 씨의 범죄 심리는 도대체 어떤 건가요? 첫 번째 키워드는 속임수의 심리학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욕심이 굉장히 많고 거짓말을 잘해서 남의 의심을 이제 안 받고서는 계속 논리를 뭐 비약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이제 계속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피해자도 욕심도 많고 남의 말을 지나치게 잘 믿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굉장히 큰 금액들이 거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것도 불법적으로 뭐 돈을 빌려주고 또는 갚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주로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이제 그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수법은 뭐였느냐? 고급 한복 집에를 자주 갔답니다. 그녀는 공식석상에서 언제나 화려한 한복을 입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더구나 한복집은 그녀에게 쇼핑을 하는 장소인 동시에 인맥을 넓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장영자 씨는 이곳에서 앞으로 거래하게 될 기업 총수의 부인을 만나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연히 뭐 약속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번창하는 집이니까 옷을 하러 오다 보면 거기 거실에서라든가 이렇게 부딪히게 안 되겠어요? 서로 인사하시라고, 이분은 누구라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통성명이 되고 상견례가 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인맥이 형성되어 나갔겠죠.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계층의 그야말로 이제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서조차 고급 한복을 입었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지금 장영자 씨가 고급 한복집에서 정재계 인사들의 부인들을 만나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고 해요. 듣고 보니까 누군가를 속이면서 얻는 그 심리적인 쾌락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키워드는 뭐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사기 중독입니다.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일단 금전적으로 굉장히 남의 돈을 이제 편취하면서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얻는 건 뭐냐. 그래서 뭔가 자존감이 증가하는 내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굉장히 뭐 특수한 계층의 사람이다. 이런 인식들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중독이 됩니다. 이 중독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유달리 사기범죄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2016년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과 여부가 확인된 사기범 중에서 전과 9범 이상이 3622명으로 초범자 27,746명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숫자죠. 그러네요. 굉장히 중독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여러 번 사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걸려서 전과 9범이 되려고 그러면 거의 밥만 먹고 계속 이 일을 해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초범자보다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건 그만큼 중독성이 높다. 이런 거를 시사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 거죠. 그 사기에 중독된 여자, 그 표현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장영자 씨는 최초의 어음 사기 사건 이후로도 지금까지 총 4번의 사기 사건을 벌였는데요. 장영자 씨가 사기로 인해 수감한 세월만 무려 29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사기가 있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최초의 어음 사건 이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1992년 복역 10년 만에 장영자 씨가 가석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년 뒤에 1994년 장영자 씨의 사위이자 탤런트였죠. 바로 고 김주승 씨가 경영하던 회사가 장 씨가 뿌린 어음으로 100억대의 부도를 내면서 사기 혐의로 4년형을 또 선고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98년에 8.15 특사로 또 풀려나게 돼요. 자, 세 번째는 바로 2001년에 200억 원대 국권 화폐로 또 구속이 됩니다.
국권화폐요. 국권화폐 사기. 이게 도대체 뭐죠? 신권이 나왔는데 이 신권으로 일반적으로는 합법적인 금액 그 돈 같으면은 은행에 가서 국권을 주고 신권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신권을 누가 얼만큼 받아갔는지가 다 전산상에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인 자금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제 은행을 가면 교체가 되는데 문제는 합법적이지 않은 자금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불법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또는 뭐 어떤 다른 이제 영역에서 이제 청탁 같은 걸 하면서 돈을 이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또는 수억을 이제 갖다 주고 무슨 뭐 특정한 직위를 얻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 파는 불법적인 거래들을 통해 가지고 국권화폐가 이제 거래가 됐으면은 그것을 화폐가 이제 바뀌면은 은행을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발생한 건지 알 수 없는 거대한 자금을 누군가가 가지고 오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자금을 갖고 있는지가 의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장영자 씨는 아들과 짜고 바로 이제 그 부분을 공략을 한 겁니다. 국권화폐가 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신권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문제는 실제로 국권화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국권화폐가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이라고 하면서 결국 은행 관계자와 사채업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종류의 국권화폐 사기는 사실은 정부마다 다 있어요. 이제 외국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사기에 등장했던 국권화폐는 옛날에 우리나라의 국권들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북한 국권화폐라고 해가지고 북한도 여러 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돈이 한국으로 넘어와 있으니 이거를 이제 바꿔줄래? 싼 값에 넘겨줄 테니까 현금화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머니 론더링을 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2000년 전 국민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한 장영자 씨.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제가 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이번에도 자신에겐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영자 씨에게 국권화폐 사기 사건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건 제가 생명을 걸고 이 국권의 실체를 밝힐 것이며 생명 걸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바로 장영자 씨의 남편이자 지금은 고인이 된 고 이철희 씨의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피해자들을 속여서 약 6억 원을 편취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사기 사건이에요. 아니 6억 원도 굉장히 큰 돈인데 장영자 씨 나이가 76세예요.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가 쓰려고 또 사기를 치고 그렇게 다녔을지. 뭐 이 사람의 씀씀이는 이미 뭐 너무 해픈 것으로, 뭐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아마 76세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생활을 하려 하니 아마도 이제 생활고에 시달렸겠죠. 어디 숨겨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국권을 어디다 숨겨놨겠지. 장영자가 누군데 결국에는 과거에 이제 큰 손이었으니 돈이 없을 리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당시에 있었던 돈을 내가 이제 이게 원래는 뭐 배우자 그러니까 고인이 되신 이 배우자 명의의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돌아가셨으니까 이 돌아가신 분이 그 결국은 굉장히 많은 돈을 어디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내가 상속을 받아서 재단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암흑에 있는 이 돈을 그 사실은 이 합법적인 자금으로 끌어내는데 경비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이 경비가 필요해서 지금 아마도 이게 백자 항아리, 골동품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팔아달라. 이래서 내가 현금이 필요한 것을 조달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뭐 하루에 뭐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사용하고 뭐 접대비만 해도 뭐 한 달에 뭐 3억 5천 이상 뭐 썼다고 하니까 돈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보고요. 한 7천억 원 다 쓰긴 힘들 것 같은데 아마 현재까지 장영자 씨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가장 궁금할 겁니다. 실제로 장영자 씨가 고가의 골동품에 또 은닉 자산이 상당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떠돌고 있는데, 자, 일명 500억 지하 자금의 진실과 또 수백 점의 고가 골동품의 행방, 과연 그 재산은 실존하는 것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영자 씨가 사들인 고미술품을 직접 봤다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미술품 감정사인 홍창호 씨. 대단했죠. 왜냐하면 관리하는 사람들, 뭐 또 경호하는 사람들, 또 집에 그 가사 일 돌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많이 엉켜져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뭐 10여 명, 뭐 건 20명 되는 것 같았어요. 장영자 씨가 갖고 있었던 1000여 점의 고미술품은 약 100억 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중 최고가는 고려 청자였습니다. 고려 청자 내 지금 기억에 그 매병이라고 문학 그 상감 매병이라고 있는데 참 그 작품이 좋았어요. 뭐 초특급은 아니라도 한 1급 정도 되는 그러니까 5천이나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5억짜리도 그렇고 2억짜리 또 뭐 1억짜리 이런 거는 보면 이제 그 주전자, 백자, 양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나온 거 있죠. 그 매화 같은 거 이렇게 되는데 아주 빛깔도 좋고 그런 건 참 보물 정도 지정될 만한 게 꽤 있더라고요. 고미술계에서는 장영자 씨가 상당히 유명인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서화와 도자기를 계속해서 사들였습니다. 특히 그녀는 도자기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앞서 그 실제로 장영자 씨의 골동품을 직접 감정했다 이런 분이 인터뷰를 하고 하신 그 영상을 저희가 봤잖아요. 네. 뭐 38세부터 집 한 채 값에 뭐 그런 골동품을 들고 다녔다. 그래서 네. 판매상을 찾아다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76년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한 해저 유물을 뭐 대거 구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은 게 그렇게 집안에 뭐 100여 점에 뭐 이렇게 뭐 보물들이 많았다면서 왜 계속해서 사기를 벌인 걸까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걸 빨리 처분하면 되지. 네, 그렇죠. 제 생각은 그 상식적으로 그렇거든요, 교수님. 네, 뭐 그냥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해봐도 이 네. 사람이 이제 장영자 씨가 가족이 굉장히 모두 불행한 결말을 맺습니다. 사위도 결국은 뭐 교도소까지 갔다 와서 사망하시고 그러고서는 아들도 전과자가 되고 네. 만약에 그 지경에 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 지금 비싼 골동품을 한 개라도 팔면 사실은 다 해결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된 걸 보면 사실은 장영자 씨는 뭐 아무것도 지금 안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은 설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일종의 구전 판타지를 만든 거예요. 장영자란 큰 손은 지금까지 이렇게 전 정권에 뭐 여러 가지 비자금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골동품까지 땡땡땡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우리 뇌리에 박혀 있는 겁니다. 뭐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몰수할 때 굉장히 많은 미술품들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게 진품이냐 아니냐는 그 다음에 또 무슨 논쟁이 있기는 했으나 그 당시에 그런 종류의 물건들을 상납을 했단 말이에요. 청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결국 그 중심에 있던 힘이 좋은 장영자 씨, 정치적 세력이 있었던 장영자 씨도 지금 결국은 그런 종류의 골동품, 미술품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판타지는 있지만 단 한 개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갖고 있었으면 가족을 그 지경에 이르게 했을 리가 없죠. 본인의 정과는 물론이고. 그런데 VCR 마지막에 잠깐 언급이 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실제로 장영자 씨가 은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건 확인이 된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역시 확인이 안 됐는데요. 지금 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판타지들은 이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많은 것들이 이제 밝혀졌는데 그러나 이제 장영자 씨는 사기를 치면서 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박정희 씨와 뭐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친족이었으니까 그게 결국은 내 손 안에 들어 있는데 공작금 500억이 있다. 이게 이제 공작금 500억 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
무슨 예금 증서의 형태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은행도 예금 증서로 500억짜리가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들을 하는데 현재로는 이것과 연관된 어떠한 계좌번호도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제 장영자 씨가 계속 얘기하는 뭐 정치 비자금은 굉장히 불법적인 자금이잖아요. 그런데 뭐 출처가 공작금이고 뭐 비자금이고 이렇게 출처를 불법적인데 밝히고 다닌다. 이것 또한 정말 어떤 심리이길래 이런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장영자가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던 내용처럼 이게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주변에다가 본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마구 떠벌려가지고 문제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후광 효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신뢰롭다라고 여기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조차도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효과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장현자 씨가 기자들에게도 자기가 돈이 없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지 말라고 불같이 뭐 화를 냈다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당시에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TV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할 정도로 의심을 했던 사건인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전형적인 권력형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권력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사실은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뭐 근대화 이후에 가장 최고의 권력은 사실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인척이 다 뭐 아닌 건 아니니까 먼 친척벌 사돈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사기를 이제 그 저지르기 위한 시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근거 없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에 이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사건이 이제 커지게 되자 장영자 씨의 형부인 본인의 처삼촌인 이규광 씨를 구속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시키게 됩니다. 자, 뭐 하지만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은 그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자, 새해에는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 사건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기 사건에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